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작은 도시에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집은 꽤 오래된 2층짜리 주택이었고 아늑하게 제법 마음에 들어했다. 그러나 이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는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다. 형은 평소에도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름 형제를 믿고 있었다. 이상한 일들은 형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형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반복되고 인간의 목소리 같은 으스스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나는 밤마다 형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부모님께 이 일을 얘기했다.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는 소리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부모님은 형을 데리고 방 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방을 뒤지기 시작한 우리는 옷장 뒤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은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고 구덩이를 통해 기묘한 냄새가 났다. 마치 오래된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다. 형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그 방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방을 교체하기로 하고 형의 방에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그날 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피곤해서 잠에 들었을 때 다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더 명료하게 들려왔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혼자 공포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부모님께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전문가를 불러 집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그 구멍은 과거 다른 건물과 연결되었던 통로였고 지금은 폐쇄된 지하실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오래전에 그 집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방을 창고로 쓰기로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씩 형의 방을 지날 때면 그날 밤의 속삭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도 그 방에 남아있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 집 그리고 형의 방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다. 지금도 가끔 내 꿈에 나타나곤 하는 그 속삭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수지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시간이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고 수지는 피곤해 지쳐 엘리베이터에 몸을 기댔다.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의 불이 깜빡이며 정전이 일어났다. 당황한 수지는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벽면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걸 발견했다. 이게 뭐지? 언제 생긴 거지? 수지가 놀라워하며 손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층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빠르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전날 밤에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했다. 동료는 그녀에게 그 아파트 단지는 오래되어서 이상한 일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같은 층에 있는 501호가 유명해. 그 집은 몇 년째 비어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몰라 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으스스한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며칠 후 수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그림자를 조심해라는 짤막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장난일 것이라 여긴 수지는 그냥 쪽지를 버렸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방 안에 머무는 듯했다.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던 수지는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 옆에 놓인 램프 스위치를 켰지만 그 순간 램프는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수지는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불빛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림자를 비추려 하자 그림자는 마치 그것을 피하려는 듯 뒤로 물러났다. 그때 그녀는 외할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둠 속의 그림자는 빛을 두려워한단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절대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 다음 날 수지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 이상한 그림자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501호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같은 층에 살던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에도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사라져갔다. 수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직접 501호를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요일 아침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501호의 문을 열었다. 내부는 비어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방 한 구석에서 낡고 녹슨 손거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문이 쾅하고 닫히면서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수지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을 흔들며 무언가를 짓걸렸다.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선 그녀는 거울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와 함께 집안에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았다. 그 후로 수지는 여러 번 꿈속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쳤다. 때로는 그것이 웃고 있었고 때로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없어야 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 속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그 아파트 단지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가끔씩 밤에 그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 속에는 결코 알지 못할 무언가가 존재하며 언젠가 다시 그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수지는 여전히 그림자를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한다. 어둠 속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읍내에 내가 살았던 적이 있다. 그곳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읍내 가장 끝자락, 어느 오랜 세월을 견뎌낸 한적한 골목 끝에 고풍스러운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구천산장이라 불렀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이 산장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소리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불길한 기운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구천산장에 대한 소문은 다양했다. 오래전 그곳에 살던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 밤이 되면 저택 안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그곳을 찾은 외지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까지.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이 비밀을 풀어보자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어린 마음에 겁도 없이 구천산장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길고 긴 오후 우리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산장은 바깥에서 보던 것처럼 음산하고 쓸쓸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 사이로 한때는 삶의 흔적들이 느껴지기도 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어둡고 눅눅한 공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을 켜고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다. 지하는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고 낡은 나무 상자들과 녹이 쓴 철제, 도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 없는 지하실에 바람이 통할 리 없었기에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멈칫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선명해지자 소름이 끼쳤다. 소리는 분명히 울음소리였고 그것은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겁에 질려 우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경험 이후로 누구도 그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그곳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부부는 모두들 친절하고 온화했지만 슬프게도 어린 딸을 병으로 잃었다고 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부부는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산장은 버려졌다. 몇몇 사람들은 그 딸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산장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가끔 그 집을 지나칠 때면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곤 한다. 마치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서 소녀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다.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구천산장의 기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대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꽤 유명했지만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나도 기숙사 생활을 결정했으며 낡았지만 저렴한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처음 며칠은 잠자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져갔고 나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갑자기 깨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어딘가에서 한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방 구석을 보니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창문 밖 거리가 안개로 덮여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으나 그것은 손자국이 창문에 찍혀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손자국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어느새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언제부턴가 손자국도 창문을 흔드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침묵 속에 떨고 있던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에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창문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다들 웃으며 밤에 잘못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건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내가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한 방의 이전 거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을 빠르게 말해주었습니다. 밤마다 의문의 소리와 흔들리는 창문,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손자국. 그녀 또한 여러 번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막상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기숙사를 나오기에는 학교가 너무 멀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조언대로 침대 머리맡에 소금을 두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몽이 사라질 것이라는 미신이었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전처럼 창문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쥐고 마음속으로는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소리가 점차 줄어들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간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갑작스레 횡격막이 턱 막히는 그런 두려움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그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기숙사에서의 일이 종종 기억났지만 뚜렷한 해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끔찍했지만 교훈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위안을 찾는 법을 배웠으니까요.